빠르게 러프하게 그냥 정리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거 필요한 게 있으면 따로 질문을 하시든가 하십시오. 자, 일단 혈액형은 ABO식 혈액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단원상 지금 우리가 최근까지 그 4단원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유전에 대한 단원을 하고 있었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방어작용 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자체로는 방어 체계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몸 밖에서 뭔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존재하는 게 ABO식 혈액형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뭘 막는 거냐면 이제 혈액이 섞이는 걸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막 엄청나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거는 우리는 딱히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애초에 우리 진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난 그 변화들은 모든 게 효율적인 진화는 아니거든요. 원래 진화라고 하는 게 내 그 어떤 종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는 거지, 그게 시간이 지나고 누적이 되었을 때도 계속 효율적이라는 보장은 원래 없거든요. 그래서 ABO식 혈액형이 뭐 인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냐 아니냐 이런 건 일단 뭐 굳이 판단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아무튼 이렇다라는 입장으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는 뭐를 막는 거냐면, 그러니까 얘도 원을 체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항원을 항체로 막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ABO식 혈액형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그대로 다시 나오냐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항원항체 반응이 그대로 다시 나와요. 우리 앞에 방어작용에 있었던 게 뭐예요? 병원체가 있으면 병원체가 가진 단백질이 항원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항원이랑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항체 단백질, 그쵸, 항체라고 부른다. 이런 식의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항체가 이 항원이랑 결합을 해서 있는 게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이거야. 앞에 그 방어작용에서 나온 거와 완벽하게 똑같은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지 이때는 자, 요 항원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붙어 있는 거냐면 병원체한테 붙어 있는 거였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항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체액에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건 당연히 뭐 조직액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건 어디? 우리가 혈청 내지는 혈장이라고 부르는 혈액 속에 물 속에 혈액에 있는 물 속에 들어있는 걔네들이 이제 항체가 되는 거지. 항체 자체가 단백질인데, 원래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친수성이에요. 물과 친화도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물에 잘 녹거나 물에 완전히 녹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과 함께 지내는 게 굉장히 편해. 쉽게 이제 물과 동화돼서 잘 지냅니다. 이런 게 이제 이 단백질의 특징이라서. 그래서 얘는 물 쪽인 이제 체액, 그러니까 혈청, 혈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혈액 속에 물 쪽에 이제 들어있게 되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원래 항체라는 게 원래 그렇고요. 근데 그 항체와 결합하는 항원이라고 하는 건 원래 병원체 표면에 붙어 있었잖아. 이것과 완벽하게 대응되는 게 이제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혈액형이라고 하는 건 저기에서의 항원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똑같이 원자를 쓰는 응집원이랑 저기서의 항체 역할을 그대로 계승할 이제 응집소라고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항원의 역할, 얘가 항체의 역할. 근데 우리 방금 뭐라고 했냐면 항원은 병원체 표면에 붙어 있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는 이 응집원도 어딘가 표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 표면에 붙어 있어요? 네, 이 응집원이라고 하는 건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원이랑 완전히 똑같아. 단지 항원은 병원체에 붙어 있었던 거고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는 거고의 차이인 것 뿐입니다. 근데 보면은 적혈구도 세포고 병원체도 물론 이제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병원체도 세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단백질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항원이랑 응집원은. 하는 일도 그래서 비슷할 거고 하는 짓도 되게 비슷할 거고 뭐 일어나는 반응 이런 것도 비슷하게 되는 건데, 일단 그 중에서 이제 적혈구 표면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응집소 항체도 얘랑 마찬가지로 체액, 즉 혈장이나 혈청에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왜 혈액을 나눴을 때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죠? 네, 혈구와 네, 혈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원래 이제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나눠집니다. 이건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혈구는 뭐야? 혈액 속에 있는 세포 전반을 다 혈구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혈구도 당연히 혈구일 거고 백혈구도 혈구일 거고 이런 걸 포함한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다 혈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구가 세포란 뜻이고요. 혈, 그러니까 혈액 속의 세포란 뜻이에요. 애초에 혈구라는 게. 그래서 얘가 세포 전반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혈장은 세포가 아닌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물 부분이지. 근데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되는 한 혈장과 뭐는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혈장과 혈청은 완벽하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걸 엄연히 따지면 혈장에는 뭐 피브리노겐이 있고 혈청에는 피브리노겐이 없고 원래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이제 응집이잖아요. 이게 혈액 응집 말고 혈액 응고라는 게 있어. 그 혈액 응고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딱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상처 난데 딱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혈액 응고 결과인데, 근데 애초에 그 응고 반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응고 반응에 쓰이는 피브리노겐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빼놓고 보면 이 둘은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혈장과 혈청은 완벽히 똑같은 표현이라고 인식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풀면서. 그때 일단 얘가 이 혈장이나 혈청에 들어있는 항체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응집소,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는 항원 같은 애가 응집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 애초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혈액형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네 혈액형 다 알고 있잖아. 왜 알고 있어? 어디다 쓰는데 알고 있어? 그치? 보통 이제 수혈을 위해서 알고 있는 건데 사실 너희들이 막 수혈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해야 되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 물론 이제 헌혈을 본인이 해봤을 수도 있긴 있겠다만. 헌혈 미성년자도 할 수 있어. 헌혈은 많이 해두면 많이 해둘수록 본인이 나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좋긴 좋습니다. 헌혈 증서가 많으면은 네, 우선순위 배정되거든요. 수혈 받을 때. 그래서 특히 가장 좋은 게 그 본인이 이제 혈액형이 희귀 혈액형일수록, 그러니까 혈액형이 흔하지 않은 혈액형일수록 좀 헌혈을 미리미리 해두는 게 나중에 본인을 위해서 좋아요. 본인이 일단은 RH-가 아니고, RH-는 보통 대부분 본인이 알고 있을 테니까, 본인이 RH-가 아니면서 A형이거나 B형이다. 그러니까 RH 플러스 A형이거나 RH 플러스 B형이다. 그러면 굳이 뭐 헌혈 증서 안 모아놔도 세상에서 제일 많은 혈액형이 B형이랑 A형인데 뭐. O형이랑 AB형은 RH 플러스 중에선 좀 적은 편이긴 해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혈액형이 RH-O형이거든. 만약에 본인이 RH-O형이다 하면은 미리미리 헌혈 무조건 해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수혈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진짜 극도로 낮아요. 아니 자기 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방금 뽑은 피는 누군가 쓸 거 아니야. 대신에 이제 나도 나중에 혈액팩을 구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내 피를 누군가 썼었으니까 나도 누군가 피를 좀 빨리 받게 해주겠다, 그런 거지. 못 써. 그걸 그때 나중에까지 유지를 못 하지. 헌혈 그쪽 거기 센터에다 맡겨놓으면 쓸 수 있는 거야? 그때 아니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있다가 사고 날 거 아니야. 수술이나 사고까지는 한 20-30년은 걸릴 텐데 그동안 유지는 못 합니다. 신선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겠어? 그게 사람 피가 신선도가 30년 동안 유지가 된다는 소리는 쉽게 얘기하면 30년 전 선지를 지금 선지 해장국으로 끓여도 괜찮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건 좀 어렵다. 그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혈액을 미리미리 그 헌혈을 해두는 게 내가 미리미리 모아둔 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A형, B형, AB형, O형이라고 하는 혈액형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왜 만들어졌는가부터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헌혈, 수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학자들, 이 생명과학자들이 제일 처음에 응집원이라는 걸 발견해서 처음 만들어진 게 이 혈액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혈구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걸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서 적혈구 표면에 단백질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사람마다 이 적혈구에 특정 2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에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걸 이제 확인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세모난 단백질들만 붙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네모난 단백질들만 붙어 있고,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둘 다 안 붙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세모 네모가 다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경우를 찾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ABO식 혈액형 자체가 이 단백질이 있고 그럼 이 단백질을 가진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좀 분류를 해보자가 우선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한 거냐, 이 2가지 종류 중에 하나의 단백질에 A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나머지 하나의 단백질에 B라는 명칭을 그냥 붙여준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후에 응집원 A, 응집원 B 이런 식의 명칭으로 된 거지만, 아무튼 그냥 A하고 B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진 사람들의 혈액형을 그대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적혈구 표면에 요게 있으면 그걸 A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적혈구 표면에 이게 있으면 그걸 B형으로 부르는 거고, 적혈구 표면에 이 2개가 다 있으면 AB형으로 부르는 거고, 적혈구 표면에 이 2개가 다 없으면, 그러니까 적혈구 표면에 이런 게 아예 안 붙어 있으면 그걸 우린 O형으로 부르는 거고. 혈액형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혈액형과 응집원의 연결은 헷갈리실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헷갈리는 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다들 이렇게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는데, 혈액형이랑 응집원의 연결은 헷갈릴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응집원과 혈액형은 그냥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응집원에 따라 혈액형을 만들었고. 오케이? 그래서 응집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A형이면 A 응집원을 갖고, B형이면 B 응집원을 갖고, AB형이면 AB 응집원을 갖고, O형이면 응집원이 없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것까지는 뭐 별거 아니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밑에 있는 응집소. 응집소는 이제 뭐야? 혈청에 있는 항체 같은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이것도 기억세포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우는 것처럼 기억세포라는 게 우린 존재하잖아. 원래 이 응집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응집원에 대한 기억세포라는 게 몸에 존재해요. 근데 다른 항체와 응집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항체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몸 안에 항체 농도라고 하는 건 희석돼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체 농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병, 그러니까 뭐 코로나에 걸렸었어. 그럼 내 몸에는 코로나 항체가 원래 만들어진단 말이죠, 방화작용에 의해서. 근데 그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근데 응집소는 사라지지 않아요. 몸 안에 계속 응집소가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항체와는 완전히 다른 점이고, 우리가 기억세포의 존재에 대한 걸 굳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굳이 기억세포가 엄청나게 필요하진 않아. 왜? 항상 응집소가 있으니까. 기억세포가 사라져요? 기억세포는 안 사라져요. 나 기억세포 사라진다고 그랬어?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사라진다고. 내가 기억세포 사라진다고 했니? 모르겠어. 아무튼 예.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혈청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A랑, 일단 A가 세모난 거라고 우리는 얘기했었으니까, 그럼 이제 이 A랑 반응하는 이 세모난 항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집소. 그리고 B가 네모라고 했으니까 이 B랑 반응하는 이 네모난 항체가 있을 거 아니야. 진짜 개똑같네요. 아무튼 아무튼 얘랑 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때 A랑 반응하는 거는, A랑 반응하니까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소문자 A, 그렇죠? 그래서 알파라고 이름을 짓는 거고, B랑 반응하는 애는 베타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A랑 반응하는 알파는 A를 가진 애들한텐 없어야만 하겠지. 왜냐면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이름 자체가 응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얘기한 항원항체 반응인 거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붙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응집소와 응집원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혈액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겠죠. 제할 일을 못하겠죠.
원래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야? 산소 운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 운반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적혈구가 제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 몸 안에서 응집이 일어날 일은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형은 알파를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개념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뭐는 가져도 되는 거야. 베타는 가져도 되지. 그렇게 가져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B형은 B를 갖고 있으니까 뭘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베타를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알파는 갖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AB형은 A, B 모두 갖고 있으니까 네, 아예 가지면 안 되는 거고, O형은 둘 다 없으니까 둘 다 가져도 돼.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지. O형인데 나 없어. O형인데 뭐가 없어? 응집소? 네. 아니요. 무조건 있어요. 이건. 있어요. 네,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근데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건가? 원래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어작용이라고 했잖아. 막으려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 혈구를 제외한 다른 혈구를 막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응집이 일어날 것만 아니면 무조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에 영향을 줘? 수열에 영향을 주잖아. 사실 우리가 이제 수열 관계라고 하면 항상 이 수열 관계는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주는 쪽에 응집원을 보고요. 받는 쪽에 응집소만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는 쪽에서는 그 혈액에서 응집소를 제거해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응집소라고 하는 게 어차피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백질은 그냥 분해시켜 버릴 수 있도록, 특히나 이제 항체 단백질만 특이적으로 분해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약품 같은 걸 처리를 해줘서 없애줄 수도 있고요.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 내가 혈액을 누군가한테 뽑아서 누군가한테 집어넣을 때 응집소 조금 섞여 있는 걸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응집원이 섞여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받는 그 주는 쪽의 응집소는 따지지 않아. 주는 쪽의 응집원만 따져요. 그러면 받는 쪽은 응집소만 따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수열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열 관계가 어떻게 되냐? 주는 쪽의 응집원, 그러니까 A형이 누구한테 줄 수 있나라는 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주는 쪽이 응집원이니까 A의 응집원은 A죠. 그러면 이 혈액을 받을 수 있는 애는 뭘 안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알파를 안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A형한테 P를 줄 수 있고 또 A병한테 P를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B형은 누구한테 줄 수 있어? B가 일단 가지고 있는 응집원이 B잖아. 그럼 뭘 안 갖고 있어야 수혈이 가능한 거야? 베타를 안 갖고 있어야 수혈이 가능한 거라서. 그래서 B는 누구한테 줄 수 있어? 네, 같은 B형과 A병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AB형은 누구한테 줄 수 있어? 얘는 A랑 B를 둘 갖고 있으니까. 그치? 얘는 알파를 갖고 있어도 못 줄 거고 베타를 갖고 있어도 못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AB형은 AB형한테만 줄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막 AB형이 막 제일 이기적인 피다 막 이러고 막 그러고도 그랬었죠. 아무튼 그리고 O형은 어떻게 돼? 그치? O형은 응집원이 없으니까 주는 응집원을 따지고 받는 응집소를 따지자고 했는데 주는 응집원이 없으니까 따질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O형은 당연히 O형한테도 줄 수 있지만 모든 혈액형들한테 다 수혈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수혈 관계가 되는 거지. 수혈 관계는 외우는 것도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는 응집원과 받는 응집소를 따져야 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안타깝게도 뭐? 소량 수혈일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론상 있는 내용이지 실제로 우리는 수혈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 수혈은 이렇게 했다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소량 수혈. 그러니까 보통 어느 경우냐면 빈혈로 급하게 쓰러진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수혈을 받아야 될 때. 그럴 때는 진짜 극소량의 수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나 이런 걸 쫓아가는 거고 대부분 수혈은 수술 현장이나 이런 데서 수혈을 많이 하게 되거든. 아니면 이제 그 막 교통사고 이런 거에 의해서 과다출혈이 있는 환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혈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엔 이런 수혈 관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혈을 이제 대량 수혈이라고 하는데 대량 수혈은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만 돼요.
그러니까 내가 A형인데 대량 수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O형의 P를 받을 수 있다? 없어요. 그냥 무조건 A형 P만 받아야 됩니다. 왜? 그쪽으로 가면 대량으로, 혈액이 대량으로 가면 주는 쪽의 응집소도 분명히 뭐가 되니까 문제가 될 테니까. 혈액의 양이 대량이 돼버리면 주는 쪽의 응집소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량 수혈 쪽으로 가보면 같은 혈액형끼리밖에 못 주는데,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수혈은 대부분 다 대량 수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량 수혈이 이게 거의 이론상으로나 존재하는 개념이지 약간 실제 현장에서 쓰는 개념은 딱히 아니긴 아니다. 그렇고요. 뭐 그렇다고 아예 뭐 진짜 그럼 이건 아예 의미가 없냐? 또 그건 또 아니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경우엔 분명히 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뭐? 노우형이야? 아, 그래? 근데 약간 이게 그 외에 나는 개인적으로 O형이 수혈을 다 하는 것도 좀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원래 약간 그 요즘은 이제 거의 쓰지 않지만 사장됐지만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어느 순간부터 아예 안 쓰고 없어졌지만 혈액형별 성격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MBTI 이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랑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MBTI는 만들길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사용하길 잘못 사용하고 있는 쪽이고, 근데 혈액형별 성격 판별법은 만들길 잘못 만든 쪽이고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O형 성격이 이제 오지랖이 강하다 뭐 약간 이런 게 많잖아. O형 성격 하면 오지랖인데 이거 봐. 수혈부터 오지랖을 오지게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나름 아무튼 뭐 그냥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아무튼 이제 그러고 나면 대량 수혈까지 얘기를 했고, 아마 너네 이제 수행평가 볼 거는 이게 아니라 뭐야? 판별이지, 판별. 네, 혈액형 판별. 아마 혈액형 판별을 가지고 너네는 테스트를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의료용 말고 대부분 혈액형 판별 키트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두 개, 혈액을 톡톡 떨어뜨리는 두 개가 있고, 아니면 뭐 의료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가 있냐? 세 개가 있어요. 너네는 요 의료용 혈액형 판별 키트를 언제 무조건 해보게 될 거냐면, 일단 조기는 잘 모르겠고 아마 한 20대 후반 넘어서 나라에서 나오는 검진 이런 거 나오면 하게 될 텐데, 너는 이제 20살 때 하겠죠. 나라의 부름을 받으러 가서. 아무튼 아니 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포괄적인 신체 검사라고 보면 돼. 보통 이제 혈액형이 뭔지를 판별하려는 거라기보다는 혈액 속에 뭔가 들어있으면 안 될 게 들어있다던가 이런 걸 이제 검사를 하는 쪽에 가깝지. 그거는 뭐 매년 있어. 나 초등학교 때도 나오던 얘기야 그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 판별하는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근데 이쪽은 우리가 아직 RH 혈액형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쪽 얘기만 해보면, 우리 판별 키트를 보면 그냥 일단 하나는 알파가 들어있고 하나는 베타가 들어있어요. 그냥 이 판별 키트에 들어있는 건 무조건 알파랑 베타. 그러니까 응집원은 아예 안 들어있고 응집소만 들어있는 상태의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알파가 들어있고 하나는 베타가 들어있어. 그냥 거기다가 내 혈액을 뽑아갖고 이제 똑똑 떨어뜨려서 응집 여부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응집되면 여기 응집되고 여기 응집 안 되면 A형인 거고. 그치? 왜? 알파에 반응하는 응집원 A는 갖고 있는데 베타에 반응하는 응집원 B는 안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B는 XO, AB는 둘 다 응집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O형은 둘 다 응집이 안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이런 거고. 근데 여기서 어씨 뭐야, 사람의 유전병을 나가겠다는 계획은 그냥 야심차고 야심찼지만 진짜 야심차기만 했던 계획이네요. 답도 없네. 아이씨. 너 이거 왜 듣고 있냐? 그냥 문제를 푸는 게 낫겠다 야 그러면. 아무튼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응집소 알파 베타, 근데 얘네들 이제 명칭이 중요하지. 근데 요즘은 이제 주로 쓰는 명칭이 거의 하나로 통일이 돼서 알파라고 하면 뭐야? 항 A혈청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A형에 대해서 응집이 일어나는 혈청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주면 되고, 이 밑에 쪽은 항
B혈청이라는 표현을 이제 주로 쓰게 돼. 거의 이쪽으로 통일이 됐어요. 요즘은 거의 이쪽만 쓴다고 보면 돼. 수능 기준으로는 진짜 이 표현 말고는 아예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 옛날에 쓰던 표현이 분명히 존재하고 내신은 이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면 문제는 이제 항 A 혈청의 다른 명칭과 항 B 혈청의 다른 명칭이 뭐냐면 항 A 혈청의 다른 명칭은 B형 표준 혈청입니다. 저희 이거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행이네. 그리고 항 B 혈청의 다른 명칭은 A형 표준 혈청이에요. 근데 별건 아닌 게 봐봐, 항 A 혈청이라는 게 알파만 들어있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의료 키트는 없는데 급하게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급하게 내가 이 실험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항 A 혈청을 얻으려면 누구 피를 뽑은 다음에 혈청만 꺼내면 항 A 혈청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B형 피를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B형 표준 혈청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 B 혈청은 또 베타만 들어있는 거니까 이건 누구 혈액형의, 그렇죠? A형의 혈청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A형 표준 혈청이라는 명칭이 따로 붙는 거고 이런 개념이 됩니다만 사실 근데 굉장히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긴 하죠. 근데 요즘 수능에서는 아예 이쪽 표현을 안 써요. 이게 오히려 저 학생 때는 이쪽을 썼고 이쪽을 거의 안 썼는데 그래서 이게 이 표현으로 바뀌면서 둘 다 해갖고 혼동하게 만들다가 요즘은 아예 항 A, 항 B 쪽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쪽을 위주로 기억을 하시되 학교 선생님이 이걸까지 다 설명을 했으면 같이 기억해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학교생들은 이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되게 별거 아닌데 애들이 틀려 먹으니까. 아무튼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건 아닌데 근데 우린 혈액형에 이제 RH 혈액형이라고 하나 더 있어. 이건 이제 추가로 똑같이 저 AB형식 혈액형이랑 돌아가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냥 추가로 존재하는 혈액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AB 혈액형과 RH 혈액형을 다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 RH 혈액형은 쟤처럼 여러 가지 경우로 가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응집원이 있고 응집소가 없는 경우 이걸 우리는 RH 플러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응집원은 이 RH만을 위한 RH 응집원과 RH 응집소 따로 있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야? RH 플러스 AB형은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이 총 세 종류가 붙어 있겠지. RH 응집원, A형 응집원, 응집원 A, 응집원 B 이렇게 세 가지가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쟤랑 따로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가는 방식은 쟤랑 똑같이 같다고. 그래서 응집원은 그냥 적혈구 표면에 있는 건데 RH 플러스면 전부 응집원을 갖게 되고 이쪽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럴 거고 전 세계의 대부분은 이 RH 플러스입니다. 응집원은 갖고 있고 응집소는 안 갖고 있는 경우. 그냥 이쪽이 생존에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그냥 RH 플러스가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어. 생존에 유리하지 못하고 생존에 불리한 혈액형, 그러니까 형질은 탈락되게 되어 있으니까 유전적으로. 그래서 RH 플러스가 대부분이고 내가 보기에 한 적어도 적게 잡으면 한 50년, 길게 잡으면 한 100년, 200년 안에 RH 혈액형이란 개념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RH 마이너스가 전부 사라져서. 근데 아무튼 계속 개체수는 줄어들거든요. RH 마이너스는. RH 마이너스? 본 적 있죠. 은근히. 그래도 저 고등학교 때는 뭐 남의 혈액형 같은 거에 관심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중학교 때는 우리 학교에 한 3명 있었어. RH 마이너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이제 희귀 혈액형 하면 다 RH 마이너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제 RH 마이너스 쪽은 뭐냐? 응집원 없고 응집소? 네, 원래 없죠.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RH 플러스는 응집원은 갖고 있고 RH 마이너스는 그냥 둘 다 없어. 근데 사실 이렇게 할 거면 이 혈액형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얘는 정확하게는 세모 정도로 표시하면 참 좋을 것 같죠.
대부분의 경우에 RH- 응집소, 그러니까 RH 응집소는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억세포 마냥 RH 응집원이 한 번이라도 몸에 들어왔으면, 누구한테? 이 RH- 몸속으로 RH 응집원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 적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억세포처럼 쭉 만들어진 채로 존재합니다. 몸 안에. 그게 RH 응집소의 특징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얘를 외우는 건 저걸 외우는 것보다 더 쉽지. 그냥 응집원이 있으면 RH+, 응집소가 없다가 있으면 RH-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없다가 있는 조건이 뭔지를 조금 알면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응집원에 노출된 적이 있다 없다로 판단한다.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 만약을 대비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줄게. 저가세포증인데 너네 저가세포증 배웠어? 안 배웠으면 안 하겠지 뭐. 너네 여기 이미 진도 끝나고 유전 들어간 거 아니야? 맞아요. 저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염색본처럼. 근데 저가세포증 안 배웠으면 안 들어갈 거니까 당연히. 너네는 저가세포증 배웠어? 저가세포증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 어차피 수능엔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신에서 안 배웠다 그러면은 그냥 안 해도 되는 내용이긴 하거든. 근데 그래도 알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좋아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한 학교들이 있으니까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건 병입니다. 이건 이제 유전병의 일부라고 보시면, 유전병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유전병이라기보다는, 자, 일단 우린 유전을 일단 하고 온 상태니까 한번 잠깐 유전적인 걸 정리를 해보면, 얘는 복대림 유전으로 이런 식의 우열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RH는 어떤 우열관계를 갖고 있냐면, RH+가 우성형질이고요, RH-가 열성형질입니다. 그래서 RH+가 이제 우성형질이고 RH-가 열성형질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RH-가 열성형질이라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원래 이게 사람한테 되게 불공평한, 유전에서의 되게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성형질이 생존에 불리할 경우에는 그걸 탈락시키기 되게 쉽거든. 왜냐면 그냥 우성이면 무조건 그 형질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형질이 나타난 사람들은 생존에 불리하니까 다 탈락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럼 열성들만 남아서 애초에 그 형질 자체가 탈락되게 됩니다.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근데 이 RH-처럼 열성인데 생존에 불리한 경우는 완전한 탈락이 쉽지 않지. 언제든 숨어있다 튀어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얘는 이제 RH+, RH-에서 딱 굉장히 좀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해요. 언제냐면, 아버지가 RH+고 어머니가 RH-일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에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아버지가 RH+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 얘가 이형접합일 경우에만 생길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상관없어요. 잘못 생각했네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RH+고 어머니가 RH-일 때 생기는 게 저가세포증이라는 문제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얘가 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은 대부분 이제 RH+의 자손이 태어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게 이제 그 RH 자손이 생겼을 때가 문제야.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이 자손이 임신 중, 그러니까 이 자손이 임신 중이 아니라 이 자손을 여기 어머니가 임신 중일 때. 아, 네, 배웠어요. 근데 저거 설명하시면서 저거 때문에 옛날에 RH- 산모들이 애를 갖는 걸 무서워했는데, 요즘은 주사 몇 번 마시면 맞아. 요즘 주사 몇 번 맞으면 다 돼. 쌤이 걱정하지 말라고. 요즘은 주사 몇 번 맞으면 다 돼. 요즘 관리가 쉽습니다. 아무튼 저 이제 RH-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원래 이제 이 항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항체 전반적으로 중에서 저 응집소에 해당되는 제 있지, ABO식 혈액형의 응집소 있지, 쟤는 태반을 통과하지 못해. 이 태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와 엄마 사이에 물질 교환을 하는 곳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태반 탯줄 이렇게 표현하는 그 탯줄로 연결되는 게 태반인데, 태반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날 때 응집소는 태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저 ABO식 혈액형의 응집소는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아이한테 넘어갈 일이 없어. 그래서 아이랑 엄마의 혈액형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단 하나도 없어.
실제로 그렇게 원래 만들어져 있는 거야. 혈액이 섞일 일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근데 그 태반이랑 걔네들이 그래도 물질 교환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아무런 물질도 아무런 물질도 통과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둘 수는 없잖아. 물질 통과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 이제 영양소라던가 산소라던가 이런 건 공급할 수 있도록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물질이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그 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틈을 이 RH 응집소는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RH 응집소를 포함해서 좀 꽤 많은 종류의 항체들이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졌던 알러지가 자식한테 그대로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어머니 몸에서 만들어졌던 그 항체가 아이 몸에 가서 아이 몸에 있는 비만세포에 붙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머니 알러지가 아이한테 유전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RH 응집소도 일단 아이한테 이동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RH 플러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응집이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죽어요. 그게 저가세포증입니다. 그래서 RH-인 엄마가 RH 플러스인 아이를 임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해도 아이가 태아 상태에서 무조건 죽어요. 유산됩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주사 몇 대 맞으면 괜찮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근본적으로 원래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형제 파트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아빠 쪽이 그건 이제 유전적으로 가계도 분석해보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근데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RH-여도 응집소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만약에 저 RH-인 어머니가 처음부터 응집소를 갖고 있는 상태야. 아이를 아직 한 명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떤 그 앞에 있었던 다른 이유에 의해서 RH 응집소를 이미 갖고 있던 상태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RH 플러스인 자손을 단 한 명도 못 가지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RH-인 어머니가 처음에 없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째 RH 플러스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가세포증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엄마가 RH 응집소가 없으니까 아이한테 갈 RH 응집소가 없어. 그게 상관이 없거든? 그러면 그 상태로만 계속 유지되면 RH 응집소가 안 만들어질 테니까 그럼 되는 거 아니냐인데, 출산을 한 직후에 무조건 RH 응집소가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우린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의 이제 태반이 뜯어져 나오거든? 그러면서 혈관이 노출이 돼요. 근데 결국은 아이가 있었던 곳이니까 그 안에는 전부 아이 세포와 아이 혈액이 되게 많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섞이는 거지. 그때 대부분의 RH- 어머니들이 RH 플러스 응집원에, 그러니까 RH 응집원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RH 플러스 첫째를 출산한 RH- 어머니들은 대부분 다 RH 응집소를 갖게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RH 플러스인 자손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임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근데 아까 말한 그 주사라고 하는 건 이 응집소를 뭐 제거를 해준다던가, 응집소의 작용을 억제해준다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응집소가 안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라던가. 요즘은 뭐가 가능하냐면 항체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게 가능해요. 요즘은 항체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체 예방 주사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항체 예방 주사로 저 항체가 아예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요즘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신기하지? 확실히 신기한 거 많아. 면역학 하십시오. 신기하네. 나중에 면역학 공부하시면 재밌는 거 많아요. 면역학하면 어디로 진출해요? 약 만드는